자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건가? 우연히 본 운전기사의 목걸이 속 낡은 사진 한 장에 박종구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빛바랜 작은 사진 속에는 30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아내와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회장은 깨달았다. 이 남자가 바로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평생 과수원에 심혈을 기울이며 살아온 박종구 회장. 그는 나주의 작은 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릴 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는 과수원에서 땀 흘려 일하셨고, 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다. 부모님의 고된 노동을 어린 눈으로 지켜보며 성장한 박종구는 자연스레 농사일을 배워갔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에게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종구야, 과일은 정성이다. 사람 마음처럼 정성을 들인 만큼 돌아오는 것이란다. 이 말씀은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확고한 철학이 되었다.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땅에서 과수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30그루 남짓한 배나무가 전부였다. 밤낮 없이 일하며 한 그루 한 그루에 온 정성을 다했다. 비가 쏟아지면 밤새 배수로를 점검했고, 가뭄이 들면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3년째 되던 해, 박종구의 배는 당도와 크기에서 주변 농가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나주 지역에서 그의 배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10년이 지나자 그의 과수원은 나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다. 사람들이 내 배를 알아주고 찾아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지. 내 정성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 33, 그는 평생의 동반자 김미영을 만났다. 아내는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반해 함께 인생을 걷기로 결심했다.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더 큰 꿈을 꾸었고, 결혼 이듬해 아들 박우진이 태어났다. 우진이가 태어난 후, 종구의 삶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과수원은 날로 번창했고, 가정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침마다 아들을 등에 업고 과수원을 돌며 나무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던 그 시간이 그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회고했다. 우진아, 이 나무는 내가 태어난 해에 심은 거란다. 너처럼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지? 우진이가 7살이 되던 해, 종구는 서울의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었다. 드디어 전국적으로 그의 배를 알릴 기회가 온 것이었다. 첫 납품을 위해 아내와 아들 우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로 향했다. 그날은 유난히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때로 너무나 짧았다. 서울로 향하던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덮쳤다. 순식간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다. 4대의 차가 연쇄 추돌했고, 박종구의 차는 가드레일에 처참히 끼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도 없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부인께서는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내의 절박한 외침과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의식을 잃은 박종구는 무려 10나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물은 말은 단 하나였다. 우진이, 우리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병실에 들어선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다. 결국 주치의가 침통한 표정으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드님은 사고 직후 크게 다치지는 않아 일단 가까운 보육원에 임시 보호 조치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종구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몸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더 큰 절망은 그 뒤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어느 보육원인지 알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제 아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주치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를 맡긴 보육원은 이미 여러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을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꺼냈다. 회장님, 그 보육원에서 아드님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박종구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뿐인 아들마저 영영 찾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퇴원 후 그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다녔다. 경찰에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으며 전국의 보육원을 샅샅이 뒤졌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진실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아이들 증언에 따르면 그곳 원장이 매일 밤 아이들을 때렸다고 하더군요. 특히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했다고 합니다. 어린 우진이는 부모를 잃은 충격과 낯선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학대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이었다. 함께 지냈던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진이는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그때마다 원장의 무자비한 매질이 이어졌다고 했다. 결국 그 끔찍한 일주일을 견디지 못한 어린 우진이는 어느 비 오는 밤 높은 담장을 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7살배기 어린아이가 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 여리고 작은 아이가 이 넓고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경찰은 한 달 동안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아이의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아이가 트럭에 올라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지방으로 가는 버스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고 했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단서는 없었다. 종구는 애지중지 키우던 과수원도 힘들게 일군 사업도 모두 제쳐두고 3년 동안 오직 아들만을 찾아 전국을 헤맸다. 전국 방방곡곡,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아들의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진아, 아빠가 꼭 널 찾을게. 어디에 있든 언젠가는 반드시. 비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는 결국 다시 과수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일에 미쳐 살았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했다. 고된 노동으로 마음의 깊은 고통을 덮으려 했지만 가슴속 텅 빈 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그렇게 10년, 20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다. 박종구의 과수원은 전국 최고의 배 농장으로 성장했고 그는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다. 하지만 돈과 명예는 그에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다. 밤늦게 널찍한 저택에 홀로 돌아올 때마다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30년,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박종구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아들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전국 일간지에 아들을 찾는다는 광고를 실었고 실종아동 찾기 협회에 거액의 기부를 꾸준히 이어왔다. 그리고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아들 우진이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칠순을 앞둔 박종구 회장은 이제 일상의 소소한 변화마저 피곤하게 느껴졌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하얗게 물들였고 한때 우직하게 땅을 일구던 그의 손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거대한 과수원 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회장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빈자리가 있었다.
박 회장님, 새 운전기사를 고용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게 될 겁니다. 비서의 말에 박종구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근 10달 사이 벌써 세 번째 바뀌는 운전기사였다. 젊은 사람들은 좀처럼 오래 일하지 못했다. 그의 꼼꼼함과 때로는 까다로운 성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했다. 모든 일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 철학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 운전기사가 그를 맞이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단정한 차림에 예의 바른 인사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의 운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박종구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 젊은이의 깊은 눈빛에서 묘하게 익숙한 무언가를 본 것만 같았다. 하지만 곧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왔으니 누군가와 닮았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래, 잘 부탁하네. 오늘은 과수원 본 농장으로 가보자꾸나. 첫날부터 김우석은 뛰어난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박종구가 미처 말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했고 운전 실력도 탁월했다. 조용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는 까다로운 박종구의 마음에도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다. 김우석은 이전의 운전기사들과 달리 묵묵히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가끔 박종구가 혼잣말처럼 내뱉는 옛 추억의 파편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 엿보였다. 저도 어릴 적에 배 농사 지으시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맛보았던 배의 달콤함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의 이야기에 박종구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 오는 것을 느꼈다. 우진이도 살아있다면? 저 나이쯤 되었을까? 살아있다면? 저렇게 반듯하고 단정한 청년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과수원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세찬 비가 쏟아졌다. 김우석은 재빨리 우산을 꺼내 회장에게 씌워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셔츠가 흠뻑 젖고 말았다. 젖은 셔츠 위로 목걸이 줄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건 뭔가? 목걸이인가? 김우석은 손으로 목걸이를 매만지며 수줍게 웃었다. 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얼마 전에 줄이 끊어져서 새로 하였습니다. 종구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 좀 자세히 보여줄 수 있겠나? 김우석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낡은 은목걸이 펜던트 안에는 아주 작은 빛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다. 박종구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자 온몸이 격렬하게 떨려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7살배기 아들 우진이가 과수원을 배경으로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대체 어디서 난 거지? 김우석은 고개를 갸웃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릴 적,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라고요. 박종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졌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간신히 물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나? 김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거의 없습니다. 8살 때부터의 기억만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전의 일은 아마도 어린 시절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박종굴은 숨이 멎는 것 같다. 가슴이 터질 듯 격렬하게 뛰었다. 30년간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맨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하게 어지러웠다. 우석이, 아니, 우진아. 내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냐? 김우석은 박종구의 갑작스러운 말과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의심이 교차했다. 평생을 고아로 자라왔던 그에게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이 노인의 말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박종굴은 간신히 감정을 추스르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히며 이야기했다. 그래. 이 목걸이 속 사진은 내가 30년 전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다. 내 진짜 이름은 박우진이었어. 7살 때 끔찍한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고 보육원에 맡겨졌었지. 김우석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폭풍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평생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보육원에서 얻은 김우석이라는 이름이 전부였고 그 누구도 그의 과거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죠? 단지 사진 한 장만으로. 박종굴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김우석의 오른쪽 귀 뒤를 가리켰다. 내 귀 뒤에는 아주 작은 점 3개가 있을 게다. 삼각형 모양으로 나란히. 김우석은 화들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귀 뒤를 만졌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지 의아함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의 반응을 본 박종굴은 확신했다. 정말 우진이가 맞구나. 우리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를 받자.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 모든 게 분명하게 밝혀질 거야. 그날 오후 2사람은 병원을 찾았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를 제출했고 일주일 뒤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결과지를 내밀었다. 99.999%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두 분은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김우석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지난 30여 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듯했다. 그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에게도 부모가 있었고 아버지는 그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제가 정말 박우진이라고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제게는 기억이 없는 걸까요? 박종굴은 아들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가 어릴 때 겪은 트라우마가 너무나 커서 스스로 기억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구나. 보육원에서 겪었던 끔찍한 학대와 그곳을 도망치던 날의 공포. 그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스스로 잊어버린 것이지. 다음 날, 박종굴은 김우석, 아니 이제는 박우진이 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30년간 단 하루도 변함없이 지켜온 우진이의 방을 보여주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빛바랜 장난감들, 작아진 옷가지들, 그리고 빛바랜 가족 앨범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김우석은 말없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바라보았다.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던 로봇이었던 것 같아. 어딜 가든 꼭 품에 들고 다녔지. 낡고해진 장난감 로봇을 집어드는 순간 김우석의 머릿속에 아주 희미한 기억의 파편 하나가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다. 울트라맨. 박종구의 눈이 순간 커다랗게 뜨였다. 맞아. 그래, 내가 그렇게 불렀어. 울트라맨이라고. 김우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 아주 희미하고 단절되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자신을 번쩍 들어 올려주던 따뜻하고 커다란 손길, 과수원에서 몰래 달콤한 배를 따먹던 순간, 엄마의 잔잔한 웃음소리. 아버지.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그 한마디에 박종구는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30년의 길고 긴 그리움과 슬픔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그래. 우진아. 내 아들. 아빠다. 아빠가 여기 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뜨겁게 바라보았다. 김우석의 눈에서도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면서도 동시에 잃어버린 30해의 아픈 세월을 슬퍼하는 눈물이기도 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김우석으로 살아왔는데. 박종구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고 힘주어 꼭 잡았다.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다, 아들아.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아주 많으니까. 다음 날부터 김우석, 아니 박우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그는 평범한 운전기사가 아닌 수백억 자산가인 재벌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35년을 김우석으로 살아온 그에게 갑자기 박우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라니요. 박종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다. 서두를 필요 없다, 아들아. 우리에게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김우석은 그날 저녁 자신의 작고 초라한 원룸으로 돌아갔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그와 한 젊은 여성, 그리고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영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김우석에게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삶이 있었다. 4년 전, 병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내와 그들의 하나뿐인 아들 준호가 있었다. 아내는 병마와 싸우다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 준호는 그의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금 준호는 처가댁에서 장모님이 맡아 키우고 있었다. 그의 빠듯한 운전기사 월급으로는 어린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김우석은 큰 용기를 내어 박종구에게 자신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신도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박종구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어렸다. 내가 할아버지라고? 정말이냐, 우진아. 김우석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에서 준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 5살 준호의 해맑은 모습은 어린 시절의 우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박종구는 손자의 사진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오늘이라도 당장 아이를 데려오자. 이제는 내가 혼자 힘들게 키울 필요 없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날 오후, 김우석은 장모님 댁을 찾았다. 준호를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처음에 장모님은 그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하고 의심스러워했다. 갑자기 나타난 재벌 아버지라니 어디 신종 사기꾼이 아닐까 걱정했다. 정말 김서방이 그 큰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고? 증거라도 있나? 김우석은 조용히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와 함께 박종구가 직접 손으로 쓴 간곡한 편지를 보여드렸다. 의심이 놀라운 사실로 확인되자 장인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허허. 우석이, 아니 우진이 자네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다니. 정말 기적이 따로 없구먼. 부잣집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준호에게 정말 좋은 일이야. 준호는 아빠가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말에 뛸 듯이 신이 났다. 어린아이는 이 복잡한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아빠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요? 김우석은 사랑하는 아들을 힘껏 꼭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아들. 이제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그리고 새로운 할아버지도 만나러 갈 거야. 그날 저녁, 박종구의 넓고 웅장한 저택에는 아주 오랜만에 어린아이의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호는 넓은 정원과 미로처럼 커다란 집에 완전히 매료되어 신이 났다. 그리고 처음 만난 할아버지와도 금세 스스럼 없이 친해졌다. 할아버지, 더 높이 올려주세요. 박종구는 사랑스러운 손자를 번쩍 들어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잃어버렸던 30해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한순간에 모두 보상받는 듯한 벅찬 기분이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자까지 얻게 된 것이었으니까. 저녁 식사 후 박종구는 김우석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커다란 책상 위에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빛바랜 문서들이 놓여 있었다. 우진아, 이것들은 우리 과수원 재단의 중요한 서류들이다. 내가 이제 내 유일한 후계자니까 앞으로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길 바란다. 김우석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저 평범한 운전기사일 뿐인데요. 박종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넌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야. 넌 내 아들이고 내 유일한 핏줄이다. 내 안에는 과수원을 향한 나의 열정과 정성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흐르고 있을 게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김우석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드넓은 과수원을 맨발로 신나게 뛰어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런 자신을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모습도 보았다. 그것이 꿈인지 아니면 희미하게 되살아난 기억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미지들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소중한 진실이었다. 봄이 찾아온 나주의 과수원은 온통 하얀 백꽃으로 가득했다. 박종구와 김우석, 그리고 어린 준호는 눈부신 백꽃 사이를 함께 거닐고 있었다. 지난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어색함을 넘어 서서히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예쁜 꽃이 나중에 맛있는 배가 되는 거예요. 준우가 호기심 가득한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박종구는 손자를 번쩍 들어 올려 하얀 백꽃 송이를 가까이 보여주었다. 그렇단다, 우리 강아지. 이 작고 예쁜 꽃 하나하나가 가을이 되면 아주 달콤하고 탐스러운 배가 되지. 마치 내 아빠처럼 말이다. 김우석은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는 박우진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잊혔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희미하게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어린 시절의 따뜻했던 감정도 서서히 되살아났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직접 배나무에 물을 주고 싶습니다. 박종구의 눈빛이 순간 환하게 반짝였다. 그래, 아들아. 이 나무들은 모두 내가 태어난 해에 내가 직접 심은 것들이란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김우석은 처음으로 과수원의 주인으로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평범한 운전기사에서 대규모 과수원 사업가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의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피에는 끈기와 정성, 그리고 땅에 대한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나 보다. 준우는 할아버지와 아빠 사이에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자라났다. 유치원에 다니면서도 매일 과수원에 와서 일하는 할아버지와 아빠를 돕겠다고 작은 손을 뻗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커서 꼭 배 농사 지을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요. 어느 날, 박종굴은 김우석을 데리고 과수원 뒤편의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아주 잘 정돈된 아담한 묘지 하나가 있었다. 바로 김미영, 우진의 어머니의 묘였다. 내 어머니다. 30년 동안 하염없이 너를 기다렸단다. 김우석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은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사무치는 그리움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야 제가 찾아왔네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제 아들 준호도, 모두 건강해요.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박종굴은 아들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사무치는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과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다. 1년이 지나자 김우석은 완전히 과수원 사업에 적응했다.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과수원 사업에 신선하고 활기찬 바람을 불어넣었다. 박종굴은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아들에게 기꺼이 넘겨주었고, 자신은 사랑스러운 손자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황혼의 행복을 만끽하게 되었다. 어이구, 우리 준호가 할아버지랑 같이 배나무 심는 것 좀 봐. 벌써 꼬마 농부가 다 됐네. 다 됐어. 어느 풍요로운 가을날, 박종구의 과수원은 첫 수확을 맞이했다. 김우석이 정식으로 회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결실이었다. 과수원은 그 어느 때보다 탐스럽고 풍성한 황금빛 배들로 가득했다. 아버지, 이번 수확은 정말 역대 최고예요. 모두 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쌓아오신 정성과 노하우 덕분입니다. 박종굴은 흐뭇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들아. 이건 모두 내 공이다. 내가 새롭게 도입한 재배법과 젊은 열정이 이렇게 큰 효과를 본 게지. 이제 이 과수원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너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과수원 뒤편의 작은 언덕 위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장성한 배나무들은 황금빛 저녁 노을 아래 더없이 평화롭게 서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행복하죠? 준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박종굴은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강아지.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단다. 할아버지는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 김우석은 아버지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진한 감사함을 느꼈다. 잔인했던 운명이 그를 이렇게 기적처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준 것이 신기하고 또 고마웠다. 잃어버린 30년의 소중한 세월은 결코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아버지, 우리 준호까지 포함해서 새로 가족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그리고 우리 셋 다 똑같은 목걸이를 하나씩 만들어요. 그 안에 이 새로운 사진을 넣어서요. 박종구의 눈에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아들아. 세 사람은 아름다운 노을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목걸이 속에 간직되었던 빛바랜 오래된 사진은 이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새로운 가족 사진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진 속에는 모든 아픔과 시련을 넘어 기적처럼 다시 만난 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영원히 담겨 있을 것이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과 깊은 절망을 안겨준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삶은 언젠가 반드시 기적과도 같은 값진 선물을 되돌려주기도 한다. 박종구와 김우석,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해준다.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행복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우리 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